엄마, 어차피 안 쓰는 집이잖아요. 장모님이랑 처제 가족 좀 지내게 해주는 게 그렇게 문제예요? 그래, 그 집은 잠깐 비워뒀지. 근데 그게 왜 내 장모 집이 됐냐? 엄마, 가족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해요? 가족이면 제일 먼저 물어봤어야지. 오늘은 평생 일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늦게나마 전원주택을 짓고 조용한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집엔 아들과 처갓집 식구들이 눌러앉아 버립니다. 그걸 견뎌온 어머니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죠.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은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지켜낸 어머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 주변엔 논밭뿐이었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한적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 북적이고 정신없이 흘러갔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지. 무슨 그 나이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작은 텃밭 가꾸고 마당에 의자 하나 놓고 해지는 하늘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집이요. 젊을 땐 그런 여유를 꿈꿀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시작했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기에 명절에도 가족 행사에도 병이 들어도 일터를 지켜야 했죠. 장사가 잘 되면 몸이 고됐고 장사가 안 되면 불안했어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넘기는 삶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자각도 없을 정도로 바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이 들어갔습니다. 가끔은 마음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살다 늙으면 내 인생엔 뭐가 남을까?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고, 이제부터는 우리 노후도 생각합시다.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평생 가족만 보고 달려온 인생,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 하나쯤은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온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보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라일락 나무 한 그루가 있는 마당, 텃밭 한쪽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집안은 작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그 집을 완공했을 때 가만히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참 오래 울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내 인생의 집을 가졌다는 안도감, 그 안에서 나답게 늙어갈 수 있다는 감격이 마음을 꽉 채웠거든요. 하지만 그 집이 그토록 바라고 꿈꿨던 그 집이 결국에는 제가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삶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다시 그 지난 날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전원주택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그 집에 놀러 온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손주와 며느리를 데리고 온 아들은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크고 예쁘다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감탄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꾼 공간이 인정받는 것 같기도 했고 아들과 손주가 기분 좋게 웃는 모습을 마당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날은 삼겹살을 구워 대접하고 텃밭에 앉아 아이와 풀을 뽑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여유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당을 채우는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기 직전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엔 해외여행은 어렵겠어요. 물가도 비싸고 아이도 어려서 혹시 엄마 별장 며칠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들은 평소에도 말 많지 않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렵게 말을 꺼낸 걸 보니 마음 한편이 짠했어요. 가족끼리 정을 나누는 거니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빌려주는 것쯤이야 무슨 대수인가 싶었죠. 그렇게 아들은 비밀번호를 받아갔고 며칠 뒤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아들이 짐을 들고 내려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올라가겠다는 말이었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주말마다 내려와 시간을 보내더니 점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말 이틀, 그 다음엔 3박 4일,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당분간 여기에 지내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원하고 조용해서 애 키우기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무릎 관절 치료 때문에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느라 시골집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몸이 아프니 점점 제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감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댁엔 사람이 참 많던데요. 주말마다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 친정엄마랑 동생 가족까지 같이 살고 계시다면서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분명 제 집인데 분명 아들 가족만 잠시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살고 있다니요? 믿을 수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병원 진료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니 문 앞에는 보지 못한 신발들이 여러 켤레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베란다 쪽에선 낯선 여성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 중앙에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슬리퍼를 신고 제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낯선 여자가 아이의 이유식을 데우고 있었고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채로 손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어수선했습니다. 창문 커튼은 바뀌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 그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며 라일락 그늘 아래에는 알록달록한 조립식 미끄럼틀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는 놀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의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역이 경치도 좋고 너무 좋네요. 공기 맑고 조용하고 애들 키우기엔 최고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을 별장이 아니라 아예 자기 집처럼 쓰고 있구나. 그날 저는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었던 자식, 내가 평생 희생하며 키운 그 아들이 나 몰래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상황을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가슴이 쿵쾅거렸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없이 남의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밉기도 했지만 그들을 믿고 살림살이까지 맡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른 뒤 그는 변명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하려고 했는데 장모님 댁이 요즘 좀 안 좋아서요. 잠깐만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해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사과나 책임지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기 전에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잘 안 내려가시니까 비워두기 아깝잖아요. 어차피 안 쓰고 있으니까 누가 관리라도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 집을 짓기 위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아이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한적한 시간에 몰래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한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마당에는 텐트가 2동 설치돼 있었고 그 옆에는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 아이들이 타는 작은 자전거와 미끄럼틀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라일락 나무 아래는 화분 대신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었고 집 앞 데크는 숯불 자국과 기름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과 메모지가 아무렇게나 붙어 있었고 제가 고심해서 고른 커튼은 다른 색의 천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주방 찬장 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그곳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도 분위기도 사람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집을 빌려 쓰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화를 걸어 다시 따졌습니다. 지금 그 집에 네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제 식구들까지 와 있더라. 내가 그 집 누구한테 맡긴 적 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가족끼리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투는 처음과 달리 점점 당당해졌고 결국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는 집도 2채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좀 도와야죠.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을 주민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가 들은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 집 아드님이 사준 줄 알았어요.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던데 식구들도 많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에는 악의는 없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엔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제가 지켜온 공간이 어느새 아들과 사돈 식구들의 집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마당 끝자락에 조립식 창고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제가 주문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라 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의 마당 한복판이 그 사람들에겐 그냥 또 하나의 살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못질한 자국, 아이들이 낙서한 벽지, 깨진 화분 조각과 눌어붙은 음식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삶이 담긴 공간이었고 제 노년의 평온함이 깃든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까지 회피하는 그들의 태도에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 불법 점유, 사유재산 침해, 무단 거주 퇴거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한테까지 써야 하는 단어들인가 싶었지만 이미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강남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사정을 말하니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의자가 허락하지 않은 거주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연히 퇴거,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억울했던 마음, 묵묵히 참아왔던 속이 처음으로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장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듯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읽을 편지라는 사실이 사돈의 손에 들어갈 설이라는 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내 인생에서 밀려나 버릴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전달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감정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편지 받고 병원 가셨어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충분히 참았다. 말도 없이 내 집을 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로 안 통하니까 문서로 말하는 거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가족한테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 그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 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렇게 무례하게 내 삶을 침해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면 이렇게 당연하게 내 물건과 공간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저는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허락은 받았어야지.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나 사돈 쪽에서도 어떤 연락도 없었고 그 집은 잠잠한 듯 했지만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태도였고 법적으로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겠지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저는 정식으로 퇴거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복구업체에 견적도 의뢰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돈에게 견적서를 복사해 보내며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 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그 돈 1200만 원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일단 500만 원 먼저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걸 무너뜨렸으면 응당 책임을 지셔야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도 책임지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더 이상 그 공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 조용히 매물을 등록했고 생각보다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귀촌을 꿈꾸는 40대 부부였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던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참 이쁘네요. 정성이 보이고 공들인 흔적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비로소 제 노력이, 제 손길이, 제 공들인 시간이 다시 한번 존중받은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집을 판 후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전세 단독주택을 구했습니다. 방은 2개뿐이고 마당도 좁았지만 그곳이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문을 잠그고 스스로 불을 켜고 스스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집.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작은 찻잔에 커피를 따르고 작은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에 집중했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요. 이사하신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 집을 내가 정했어. 그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서로 편하게 살자. 그리고 전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화가 났는지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그저 말문이 막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하루를 온전히 내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건 이전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자유였습니다. 사돈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과 법적 조치, 그리고 집 매각 이후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저와 연결될 통로는 없었을 겁니다. 처음엔 그 단절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는 걸요. 누구는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아들에게 집도 내주고, 손주를 위해 마당도 내주고, 며느리를 위해 아랫사람처럼 조심조심 지내왔죠. 하지만
그 배려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저는 그 경계를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내 마음의 안식처였던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단단함과 용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합리함에 더 이상 눈 감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 저는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때때로 작은 공원에 나가 걷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채소를 사와 혼자 반찬을 만듭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하루하루가 저에겐 충분히 평화롭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선택으로 채워지는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모든 혼란과 아픔을 감수하고 얻어낸 진짜 노년의 자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선 넘는 요구 때문에 힘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가족에게 삶의 경계를 빼앗긴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분들의 노년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삶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기억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